일단은 뭐 여러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강사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변화시켜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회원들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주먹 쥐고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대종사님께서 지금 계시면 가장 아무래도 어떤 고민이 가장 많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누가 보더라도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제 정만 두고 있지, 이렇게 교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대종사님 말씀을 좀 새길 기회가 없었는데, 우연히 이번에 그 원불교 공익복지부에서 우리 교도님들하고 같이 환경 문제를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조금씩 대종사님 말씀도 한번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작은 교당에 한번 갔습니다. 뭐 이번에 제가 이제 세 번째인데 작은 교당에 가서 이제 교무님 말씀을 이제 잠깐 저도 하기 전에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법문을 들었는데 복례정사의 올챙이 법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법문이 정말 다시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먼저 한번 해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법문하시면서 이 토태산 대종사님께서 역시 지금의 상황을 너무나 잘 내다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먹을 것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교무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의 건너편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10명 중 1명은 늘 배가 고파서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결국 지구상의 물질은 이렇게 넘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사실 이렇게 환경 오염이 벌어지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석유나 석탄, 가스를 떼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지구를 덥게 만드는 온실가스하고 또 거기에서 있는 미세먼지가 나오고요. 많은 중국 물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을 내다보시고 결국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미리 던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앞서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누구보다도 이 기후위기 시대를 우리 대종사께서 예측을 한 거 아니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질이 개벽을 했으니 이제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오늘 오다 보니까 여기는 또 초록교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불교가 얘기하는 삼덜 운동들도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좀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렇게 예를 들면 정신의 개벽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요 대종경 인도품 32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 마침 큰 장마가 졌습니다. 그래서 초당 앞 마른 못에 물이 가득 찼어요. 사방에 개구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올챙이가 얼마 있다 생긴 거예요. 그죠? 얼마 후에 비가 개었어요. 날이 뜨거워졌어요. 물은 점점 들어드니까 올챙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 처지에 관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처지도 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로 인해가지고 지구가 더워지고 어떨 때는 가뭄이 들고, 지금 전남만 해도 지금 그렇고요. 옥정호는 저수율이 20%도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처한 조건을 모르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에 대한 대종사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셨는데, 그게 딱 지금 우리의 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큰 장마는 언제입니까? 6월에서 7월이 장마철이죠. 그죠? 개구리는 경칩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장마철에 개구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개구리는 어디 삽니까? 물과 땅을 오가면서 삽니다. 그래서 양서류라고 합니다. 땅이 오염이 되거나 물이 오염이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자, 근데 마른 모치예요.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아니네. 마른 못에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찼어요. 사방에 개구리가 모여듭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맞추시면 제가 이게 저희 환경운동연합 판화하시는 이철수 대표님이신데 원불교를 또 잘 아시고 원불교에 관한 이야기도 판화로 만들어 주시는 건데 예쁜 손수건입니다. 이제 맞추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올챙이가 왜 모였을까요? 물 때문에 모여들었다. 물이 고여드니까 모여들었는데 왜 모여들었을까요?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 먹이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손 들어보세요. 알. 네, 손 들어보세요. 이따가 멋진 손수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짝짓기라고 산란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물이 말라요. 당연하죠. 장마철에는 비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 나가다 보면 마른 연못에 물이 찬 상태에서 알을 낳았어요. 물이 항상 찰랑찰랑 고여있는 곳에다 알을 낳았으면 내가 불안하지 않은데 물이 말라버리는 장마철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장마가 한번 지고 나서 또 쨍쨍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장마철이라는 건 그나마 며칠 안에 또 비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확률을 보고 얘네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말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신 건데요.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구리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 안 적어놨나? 네, 안 적어놨다. 네. 이게 올챙이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저 올챙이를 낳은 개구리의 이름. 네? 청개구리. 청개구리도 늦게 산란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구리 하면 봄이 오기 전에 먼저 개구리들이 알을 낳기 시작하잖아요. 봄이 오는 소리를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한다고 하기도 하죠. 경칩이고 지금은 기후이기 때문에 1월 달이면 산개구리들이 산란을 합니다. 산란하는 시기가 당겨졌지만 어쨌든 봄이 오기 전에 알을 낳아가지고요. 장마철은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논에 있는 논개구리, 참개구리들은 부쩍부쩍 뛰어다닐 때잖아요. 자, 이 개구리는 맞추셨습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물 2개 남았어요, 이제. 맞습니다. 이게 맹꽁이에요. 맹꽁이는요, 가장 늦게 산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 산란을 하고요. 장마철이 되면 두엄자리 같은 데 있죠. 논 두엄자리에 물이 일시적으로 고이는 곳에 알을 낳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면 알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맹꽁이는 굉장히 빨리 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인데 뒤에 잠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왔는데요. 대종사님이 맹꽁이의 올챙이들을 보신 겁니다. 맹꽁이의 올챙이를 보시면서 이 물이 마르면 얘네들은 알이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날씨, 얘네는 장마철인 줄 알고 나왔기 때문에 이 장마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금 장마철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갑자기 옛날 6월 20 며칠부터 볼이 비고 나서 그때부터 애들 방학하기 전까지가 딱 장마철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마철이 사라지고 비가 한번 온다고 그랬다가 뭐 잠깐 안 오고 오면 한번 소나기 세게 쏟아붓고 또 안 오고 쨍쨍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도 제가 기억하기에 장마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장마가 시작하면 맹꽁이를 보러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일주일 비가 오고 보통 얘네가 한 일주일에 걸쳐서 알을 낳는데요. 그래서 진짜 어렵겠다. 맹꽁이는 꼭 장마철에 나와야 됩니다. 장마철에 안 나오면 자기들 다 죽습니다. 대를 못 잇습니다. 새끼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기후변화 때문에 장마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절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름 같은 겨울, 뭐 예를 들면 장마가 사라지고 태풍도 오지 않은 여름입니다. 사실은 태풍은 피해를 많이 불러오는 것 같긴 하지만 이 강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요. 에너지를 많이 넣어주는 게 또 장마나 태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어쨌든 이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그래서 맹꽁이는 멸종위기종 2급이에요.
맹꽁이는 또 재밌는 게요.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제 그런데 저 대종사님을 뵈러 대종사님이 뵀던 맹꽁이를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복례정사에 첫 장마가 오는 날 갔는데 주변에 맹꽁이가 울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맹꽁이들은 100여 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보셨던 맹꽁이입니다. 왜냐? 맹꽁이는 행동 반경이 정말 작아요. 예를 들면 어디 개발에 막 산을 깎고 막 어디 습지를 메꾸고 이렇게 하면 고라니는 산으로 폴짝폴짝 뛰어가면 되고 물고기는 아래로 헤엄치고 위로 헤엄쳐서 도망가면 되는데요. 맹꽁이는 딱 100에서 300m 요만한 이 교당만한 면적 그 주변에서만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고 대를 이어 삽니다. 행동 반경이 좁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복례정사의 첫 장마가 드는 날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그때 대종사님이 보셨던 맹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에 아주 취약해요. 아까 제가 개구리나 양서류 같은 애들은 물에다 알을 낳잖아요. 살기는 어디 살아요? 이 들판이나 산에서 살거든요. 그죠? 물과 땅을 양쪽을 오가면서 산다고 해가지고 양서류고요. 이 양서류는 그래서 물이 오염이 되거나 땅이 파헤쳐지거나 뭐 농약을 많이 써가지고 물이 오염이 되고 막 땅을 다 밀어버리고 단단하게 만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 인류가 6번째 대멸종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운석의 충돌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6번째 대멸종은 바로 사람에 의해서 현재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멸종이 위기에 처한 게 바로 양서류입니다. 현재 양서류는 아마 종류들이 수천 종이 있는데 이 중에 약 40% 열이면 넷이 멸종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한 맹꽁이 또 그리고 만경강 이쪽 목천포 아래쪽으로 쭉 가면 많이 있습니다. 금개구리 그 다음에 청개구리 중에서도 수원 청개구리가 멸종 위기종이고요. 얼마 전에 이 익산에 그 도로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희귀종 아직 멸종 위기종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노랑배 청개구리가 발견이 됐고요. 제가 이제 전주에서 맹꽁이 보호 운동을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맹꽁이 제보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전주에 큰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를 막 많이 짓고 뭐 타워를 뭐 400m짜리 타워 짓는데 거기서 엊그제 맹꽁이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맹꽁이가 저한테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저는 구조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공장턱이긴 하지만 그 맹꽁이들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동네에서만 살았던 애들이거든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 동네에 예를 들면 살기 시작하고 그 땅이 내 주인인데 한재는 뭐 길어봐야 수백 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기가 논밭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곳인데 지금은 법으로도 인정을 해줍니다. 법으로도 멸종위기종이잖아요. 얘네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서울 분당이죠. 강남 밑에 분당. 뭐 이 분당 쪽에 아파트 공사가 맹꽁이 서식지인 것을 숨기고 공사를 하다 걸려가지고요. 맹꽁이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2020 작년 2월에 대법원이 맹꽁이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대로 보호 대책을 세우지 못했으니까 이 사업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서울에 아파트 짓는 공사까지.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이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를 우리 사람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맹꽁이 그림을 좀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개구리나 맹꽁이들을 만드는 습지를 가서 저렇게 합니다. 저희는 봉사활동을 좀 저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가서 사람들이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부터 흙이 계속 쌓이니까 저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자원봉사 해가지고 습지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파주는 저기는 개구리 놀이터입니다. 자, 맹꽁이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적에 본 맹꽁이입니다. 사진으로는 좀 커 보이지만 좀 작습니다. 얘네는 딱 장마철에 거의 보입니다. 나머지는 밤에 활동을 하고 땅 속에서 주로 생활을 하거든요. 알은 저렇게 뾱뾱이 우리 지금 비닐로 포장한 뾱뾱이처럼 쫙 펼쳐집니다. 왜냐? 하루 만에 부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구리 알은 덩어리져 있잖아요. 덩어리져 있는데 얘네들은 쫙 펴니다. 도롱뇽알은 순대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각 다 다른데요. 얘네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만이면 장마철에 비가 쫙 내리면 그 맹꽁이 기상대가 있나 봐요. 진짜 장마철이 되어야 나옵니다. 왜? 장마철이 안 나와가지고 잘못 알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마철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맹꽁이 기상대가 가장 정확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알을 쫙 낳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예. 예, 올챙이고요. 예, 저런 알들입니다. 신기한 건 제가 지금 왼쪽에 있는 제가 올챙이를 한번 잡아봤어요. 맹꽁이 올챙이. 아까 말한 대로 물이 발라 들어가는데 저거 어떻게 하냐 안타까웠는데요. 저기가 저 올챙이가 저 물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얘네는 올챙이는 기본적으로 잘 물이 마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오늘 저녁에 비가 올려나 내일 저녁에 비가 올려나 마음 졸이는데, 그래도 살려고 저렇게 물을 자기 몸에서 물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 관찰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맹꽁이 놀이터를 제가 만들었고, 전주에 이 맹꽁이 놀이터에서는 이 조그만해요. 30평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맹꽁이가 안 오다가 거기에 맹꽁이가 지금 많이 와가지고 한 300마리 정도가 와서 실제 다큐멘터리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막 짝한테 잘 보이려고 되게 재밌어요. 수컷은 목이 터지라 우는 것은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네? 암컷이 울까요? 아니면 수컷이 울까요? 그렇죠. 수컷만 목이 터지라 웁니다. 진짜로 이 풍선이, 우리 풍선껌 불 때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막 뭐 울음주머니가 이렇게 터지는데 이게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수컷이 진짜 절박합니다. 그 다음에 수컷들은 몸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몸을, 지금 보통은 이렇게 맹꽁이가 좀 작잖아요. 작은데 아까 말한 대로 처음 이렇게 몸을 부풀려요. 짝짓기 할 때. 그래서 허세. 야, 수컷은 완전 허세 덩어리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짝짓기로 보면 수컷은 몸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몸이 물에 뜨고 물에서 둔해요. 근데 암컷들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수컷을 막 이렇게 쫓아가요. 그래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컷은 몸이 너무 허세 부리다 보니까 그걸 못 합니다. 아마 대종사님도 그거 보시면서 아마 빙긋 웃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이렇게 땅 속에서 삽니다. 주로 땅 속에서 잡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아파트를 뒤편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맹꽁이가 산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 살려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맹꽁이. 왜냐하면 아파트 뒤에서 밭을 일구셨던 모양이에요. 밭을 일구시고 아파트가 사실은 오래돼가지고 빗물관이, 요즘은 땅속에 있는 이 하수구 빗물관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빗물관이 깨져가지고 이 밭에 있는 땅 있는 대로 물들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할머니들이 날마다 이거 밭 일구고 그 다음에 거름 주고 하니까 곤충도 많고 빗물관도 깨지고 해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살아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를 맹꽁이 놀이터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맹꽁이 연구 자료를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뒤에 보니까 또랑이나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건물 기차 옛날 조립식 건물 뒤에서 식당하던 분이 막 허드렛 물도 막 버리고 막 하니까 물도 일단 축축하게 유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맹꽁이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맹꽁이 소리 들리시죠? 이게 맹꽁이 소리입니다. 신기하죠? 아무튼 근데 아무튼 전 세계 약 6천 종의 이 개구리 종류들, 그러니까 개구리, 두꺼비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현재 약 41%가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다.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요. 이게 이제 또 얘네들을 병들게 하는 균들을 비행기, 선박 이런 애들이 막 옮겨지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팬데믹도 비행기가 하니까 막 전 세계가 한꺼번에 걸려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이 개구리들이다 보고요. 기왕 양서류 얘기 나온 김에 저 아니면 못 들을 거니까 이게 농개구리예요. 제일 많이 보신 거 있잖아요. 막 저도 어렸을 때 막대기 들고 다니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정읍태인이라고 하는 들판이 넓은 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애들은 창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그래서 얼마씩 주고 팔고 그걸 오락실하고 막 그래 다녔는데, 어쨌든 저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시면 그렇죠. 딱 모신고 나서 논에서 들리는 밤에 그 농촌의 소리. 이게 참개구리예요. 농개구리, 참개구리. 얘네들도 다 종류가 있고 이름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쉽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이건 뭐죠?
두꺼비죠. 얘네들도 보니까 개구리가 다 개구리인 줄 알았는데 다르네. 아까 말한 대로 참개구리, 두꺼비, 맹꽁이까지 봤어요. 이 두꺼비 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마당에 두꺼비 많이 내려오는데. 두꺼비 소리 들어보셨어요? 두꺼비 어떻게 울어요? 뚜껍뚜껍? 개구리 소리하고 두꺼비 소리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크다 작다? 차이가 크다? 저도 사실은 별로 안 들어봤어요. 이게 두꺼비 소리. 두꺼비는 알을 날리면 주로 산자락이나 그 산주에 민가 주변에 있다 알을 저수지에 놔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사는 애들은 이상하게 이 개구리 소리, 전형적인 개굴개굴 소리가 아니고 산새 소리 같은 소리를 냅니다. 이건 뭐죠? 무당개구리잖아요. 빨간 배가 빨간 애들, 예, 무당개구리 애들. 어렸을 때 많이 냇가나 계곡 쪽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무당개구리. 무당개구리는 또 어떻게 울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개구리 소리예요. 산에 가시면 산에 습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소리들이. 예. 무당개구리. 얘네도 산에 있는 계곡 쪽에 삽니다. 얘는 청개구리죠. 청개구리는요, 또 재밌는 게 쬐깐한데 어떻게 그악스런가 몰라요. 얘도 산란이 좀 늦더라고요. 거의 맹꽁이 산란 시기에도 얘네들도 산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맹꽁이 소리가 진짜 크잖아요. 사실 저희가 맹꽁이 아까 그 민원이 왔어요. 너무 시끄럽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했던 건데 맹꽁이한테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작은 청개구리 소리가 크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확실히 작지만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 청개구리 소리. 이 소리가 나면 아 이건 청개구리 소리구나, 농개구리 소리 아니에요? 이 정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마 익산은 아까 말한 노랑배 청개구리라고 하는 굉장히 희귀종인 청개구리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약간 이거는 지금 산개구리 소리 겁니다. 그다음 넘어갔네. 얘는 뭐 같죠? 황소개구리. 예. 황소개구리는요, 올챙이로도 월동을 1년을, 변태가 늦어가지고 올챙이도 요만씩 하잖아요. 예. 황소개구리 소리. 예.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지금 최근에 황소개구리가 많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이제 환경부 유해종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리 백로 외가리 있죠? 걔네는 사실 여름철새인데, 지금 사시사철 여기 살아요.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원래 저기 태국, 월남, 베트남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따뜻하니까 여기서 눌러 사는 애들이 하얀 새 있죠. 그 뭐 두루미네, 뭐 백로네 하는데 그거는 백로류에 회색은 외가리, 작은 건 쇠백로, 큰 건 중대백로, 뭐 해오라기, 황로, 사촌들이 있습니다. 얘네는 모여 살아요. 동네가 있습니다. 주소가. 근데 얘네들이 아마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고요. 좀 큰 애들은 수달이 지금 목천포 아래 오산까지 수달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복원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저도 저 법문을 듣고 저게 맹꽁이였을 거고, 제가 아마 요 연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무님. 그렇지 않으면 저거는 분명히 맹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복례정사에 맹꽁이가 있어서 산란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런 연못에다가 뭐 맹꽁이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하나 만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최초니까 쓰시고요. 저는 아까 말한 이 환경운동가입니다. 강사나 교육이 아니고 저런 맹꽁이 서식지들을 지키고 그들의 권리, 살아있는 생명의 권리,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의 권리들은 변호사도 대변해주고 뭐 많이 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 생명의 권리들은 딱히 대신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같은 환경운동가들이 저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은 물, 하천, 강에 또 많은 물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지키는 일들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저기는 그 수달 로드킬, 제가 수달 아빠라고 불릴 정도로 수달도 전주천 조사를 한 여러 번 했고요. 제가 차에 치여서 죽이는 걸 로드킬이라고 해요. 차들이 너무 쌩쌩다니면서 고라니 같은 경우는 연간 6만 마리가 죽는데요. 통계로 잡힌 것만 그 정도입니다. 고라니는 흔한 동물이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그리고 뭐 곡물을 해치는 유해조수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만주 동북아 일대에서만 사는 특별한 종이에요. 지구 전체로 놓고 보면 귀한 놈들입니다. 근데 로드킬로 죽어가고 있는데 수달도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 1급인데 제가 로드킬로 보낸 애들만 한 6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정읍 고부천의 귀빨대칭이라고 멸종위기종 1급입니다. 뭐 저것도 그냥 누가 제보해가지고 갔는데 제보한 사람이 안 와가지고 제가 그냥 무작정 물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방송 카메라를 오라고 했거든요. 카메라는 와 있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죠? 그냥 일단 물에 들어갔는데 발에 밟혀서 꺼낸 것 애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제가 퀴즈대회 나와가지고 또 상금도 500만 원 받았습니다. 환경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교양이다. 특히 원불교 교도라고 하면, 특히 원불교가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재생에너지에 가장 앞장서는 부분들이니까 오늘 딱 3가지 제가 이제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나는가,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가스, 온실가스는 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이 정도만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 문제는 이게 1도가 올라가느냐, 1.5도가 올라가느냐, 2도가 올라가느냐, 4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좀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온도는 1.5도입니다. 몇 도라고요? 네, 왜 이거를 사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이론이 가이아 이론인데요. 쉽게 말하면 지구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구라고 보시면 이 머리카락은 죽어있는 거고 잘라도 아프진 않지만 이거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손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한번 놓고 보면 사람의 체온이 36.5도예요. 그죠? 근데 1.5도가 올라가면 몇 도죠? 38도죠. 병원 가야 되잖아요. 해열제 먹어야 됩니다. 코로나 하면 막 고열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서 2도가 올라가면 38.5도입니다. 열이 펄펄펄 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눈덩이를 굴릴 때 처음에는 눈덩이 잘 안 굴려지잖아요. 근데 일정 정도 축구공만 해주면 이제 밀기만 하면 굴러가잖아요. 그게 1.5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도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온도 상승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은 기후 변화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도로 2050년까지 기후 위기를 중단하자, 막자라고 하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1.5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오는 것과 흡수하는 양을 갖추게 만들어서 똔똔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아까 말한 대로 1.5도가 지금 2040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더워지는 폭염이 8.6배가 올라가고요. 집중호우, 태풍, 장마 이런 게 한 1.5배가 늘어나고요. 가뭄은 2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1.5도가 상승하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0.5도만 상승이 되면 이게 이런 게 훨씬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게 만드는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온실가스인데 온실가스는 뭐냐? 우리가 화석연료, 공룡이 살던 시절 때부터 만들어진 나무나 풀들은 막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석탄이고요. 공룡 같은 우리 몸에 있는 사람 안에도 지금 탄소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대멸종이 돼가지고 땅에 갇히면 석유 같은 것들이 되는 거고 가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찌 보면 지구가 계속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산소를 내뿜어주고 탄소는 저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합성 작용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중에 80%가 이산화탄소니까 이산화탄소를 지금 제가 막 말하면서 또 내뿜잖아요. 그러면 나무나 숲, 그 다음에 갯벌에 있는 플랑크톤 이런 애들이 다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하는 건데요. 예, 이런 온실가스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예. 우리 아까 삶의 방식 보시죠. 에어컨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거 싸다는 이유로 저 칠레에서부터 그 가져다가 외국 농산물 먹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기, 아파트, 쇼핑몰, 아까 물건이 넘쳐나는 시기에 저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 3도, 4도, 5도, 6도까지를 저걸 누가 다 연구를 해놨냐면 과학자들이 다 연구했습니다. 지금 과학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기계로 돌려보고 막 했을 때 지구가 최종 멸망하는 시기는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누가 못 살아요?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데 우리 자식들이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까지는 어찌어찌 사는데 우리 손자들은 망한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6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동토 얼음층에 있는 메탄이라고 하는 메탄도 온실가스거든요. 굉장히 셉니다. 이산화탄소보다 21배가 센 애들이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조건이 될 거다. 그러면 또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또 다른 생명체가 또 등장을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은 6도까지 봅니다. 5도, 6도까지 해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드냐? 우리나라도 기상과학자들이 있고요. 나사에 막 우주선 로켓 쏘아 올리는 애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10년 전의 기상이변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니까 덥기만 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가뭄이 들고요. 파키스탄에서는 저기 10년 전에 사망 1,500명, 고립 3만 명이죠. 눈이 오고요. 한파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내리치고 산불이 납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죠. 해수면 섬나라 등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몰디브의 총리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우리 지금 섬나라 가라앉게 생겼고 산호초가 다 죽어가고 있다. 산호초가 죽으니까 물고기가 여기다 알을 안 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다 잘 사는 부자 나라 책임인데 왜 우리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합니다. 이건 투발루라고 하는 섬나라입니다. 산호초처럼 둥그란 섬나라인데요. 제일 높은 곳이 3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지금 상승이 계속 올라가는 속도를 놓고 봤을 때는 곧 있으면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떠돌아야 되는 기후 난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섬나라 자카르타가 지금 수도를 옮깁니다. 서울을 옮깁니다. 여기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는 큰 나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벌어지는데 그거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자주 침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태국의 방콕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이잖아요. 강의 하구 쪽에 있는 기름진 땅이잖아요. 태국이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산호초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절반은 저 식량 문제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저런 공장식 축산 들어보셨죠? 익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리독감에서 김제 용지에서 2007년에 543만 마리를 땅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183만 마리를 다시 땅에 묻습니다. 그나마 익산 망성에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서 살처분을 거부하면서 조금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소고기 1kg에 곡물 16kg이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16kg의 곡물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걸 대신 가져오죠. 기후위기로 메뚜기 떼가 창궐합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파키스탄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받는 수는 1.5도에 3,500만 명이 배가 고프면 그 0.5도가 올라가면 10배가 올라갑니다. 3도가 올라가서 2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0.5도만 올라가면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업의 문제가 있고요. 꿀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쿠르드라고 하는 3살 먹은 시리아 소년이잖아요. 난민으로 그 전쟁을 피해서 저기를 건너가다가 아프리카 그 해협을 건너가다가 다 빠져 죽죠. 아빠 하나 살아남았던가 가족은. 근데 얘 지친이 밀려온 겁니다. 그게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진이죠. 그래서 저렇게 그림도 따로 그리고 조형 만들어서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전쟁이죠. 전쟁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기후 문제로 놓고 보더라도 전쟁에서 쓰는 포탄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이 지구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킵니다. 그게 이제 기후 평화이기도 한데 실제로 저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내전이 일어났던 이유는 가뭄입니다. 시리아 이쪽이 우리가 말한 소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비옥한 초승달 지대하고 가까운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가뭄이 오면서 살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내전에 예를 들면 반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전쟁의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가 이런 문제까지도 올라오고 있고요. 파키스탄은 아까 10년 전에 파키스탄 1,500명 죽고 3만 명 이재면이라고 그랬죠. 이번 12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헬기를 내릴 곳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헬기가 내릴 곳이 없어요. 못 구했습니다. 기후위기란 날씨의 변화는 더욱더 세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다. 지구의 온도는 아까 1.5도 지켜야 되는데 작년에 과학자들이 보니까 1.13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불과 10년 전에 0.3도가 더 올라가 버린 거죠. 그 차이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독일은 성벽들이 많잖아요. 강옆에 태풍이나 장마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겪어보지 못한 피해가 와가지고 독일에서조차 안전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독일조차도 복구비로 8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섬진강 뚝이 작년에 터졌습니다. 금지면, 남원시 금지면. 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세진다. 우리가 그렇게 뚝을 높이 쌓아도 제방을 높이 쌓더라도 자연 앞에는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피해는 똑같습니까? 북극곰한테만 살 곳을 잃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서울시 반지하 새방의 장애인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지난 8월에 서울에 하루 저녁에 비가 381mm가 쏟아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1년 강수량의 3분의 1, 4분의 1이 쏟아진 거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발까지 지금 보이는 강물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랬고요. 예. 그 다음에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 폭염. 가장 살기 좋은 유럽 이런 데들랑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일어납니다. 호주에서부터 저기 터키, 그리스, 미국 그 캘리포니아, 오리건주, 워싱턴주, 시베리아까지 이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들이 다시 온실가스를 뿜어냅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무가 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이 나무는 다 온실가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들은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재난들이 우리의 삶에 그 뭐 요즘 뭐 식용유값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올라간 것들이 기후위기 문제, 전쟁의 문제하고 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까지도 야생동물들이 서식지에서 밀려난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 우리 나라가 굉장히 이제 석탄 사용도 많고 그래서 이거 좀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아까 말한 인류세, 사람의 세계가 너무 특징적이니까 인류세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 플라스틱 문제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장할 때 소금으로 되면 김장으로 해서 우리 입으로 되는 거고요. 플라스틱을 태우면 결국 우리가 코로 마시는 공기가 오염이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구 뱃속 예, 있는 것들입니다. 예. 살처분 공장식 축산 돼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아실 거여서 다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기후위기 시대 대종사님께서 가장 지금 보시면 정말 이 물질 문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 폐해, 또 너무 돈만 앞세우다 보니까 이웃과의 정의라든지 공동체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특히나 기후위기에서 우리가 멸종의 위기에 놓인 사회를 이끌려면 결국 우리가 정신을 개벽해야 되고 삶의 방식들,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원불교가 사실 원자력도 반대하고 성지도 있고 기후변화까지도 했고요. 나무도 심으시고 이런 그다음에 전쟁과 평화를 막는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셨고요. 저하고는 저기 새만금에 다시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도도 교무님들하고 제가 이제 열심히 새만금 찾아가가지고 올려서 지금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바다가 일부 살아나는 그런 게 이제 기후위기에 맞는 건데요. 교무님들하고 열심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천도 많고 이런 생활 속 실천, 3덜 운동, 이런 소비 줄이기 이런 운동도 원불교가 굉장히 앞장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초록교당에서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너무 길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